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 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한화오션이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이제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의 정비 및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수주는 한국 조선사가 처음으로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이 창정비를 위해 입항했습니다. 이날 입항한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월리 쉬러월리 SCHIRRA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전투함 등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군수지원함인데요.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의 함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미 해군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조선업은 물론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까지 진출한 한화오션은 아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잠수함을 전시해 유럽 시장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당당히 장보고삼 배치 잠수함을 전시해 해외 방산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9월 3일부터 나흘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2024에는 세계 35개국에서 온 방산 기업이 760여 개의 부스에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방산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등 방산 강국 출신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등 총 27개 K방산이 총출동했습니다. 1993년 시작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확대되며 최근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에서 K방산은 개막 전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는 홈페이지에 한국 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 한국을 아시아 방산 거물 에이전 타이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만 해도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00억 원 수준이었던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으로 최근엔 각국의 군비 경쟁과 맞물려 퀀텀 점프를 하며 올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6조 8천억 원 달성이 유력합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작년 12개국으로 확대됐고 올해 연말까지 15개국 이상 수출이 목표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도 K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K9 자주포 등 K방산 베스트셀러가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파격은 폴란드, 캐나다 등에서 조단위 신규 수주를 노리는 한화그룹의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잠수함 장보고 3IR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는 장보고 3 배치 잠수함의 실물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을 부스 정중앙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한화가 폴란드 정부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약 3조 3,500억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조치로서 이 사업의 경쟁사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대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세척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22억 5천만 유로, 3조 3,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뛰어든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과 독일 TKMS 등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30년간의 잠수함 실전 운용 및 정비, 운영 등이 기술적 장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장보고이는 중어뢰와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 어뢰 발사관,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화가 자랑하며 지난 2022년 개발을 완료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올해 말 장보고 3 배치 선도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수소연료 전지 기반의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보고 3 배치는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한화는 폴란드에게 미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를 맡게 된 한화오션의 MRO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MRO 현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도 이번 전시회에서 잠수함 운용 효율과 전투 성능 향상을 위한 함정 통합 전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장보고 3 탑재되는 전투 체계는 수중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작전 수행을 위한 소나 센서, 비음향 센서, 무장 및 통신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이미 이번 방산 전시회 훨씬 전인 지난 6월에도 장보고 3 잠수함의 우수성 널리 알리는 행사들을 가져왔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포럼에 참가해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장보고 3 잠수함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와 미국 해군 무관, 폴란드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장보고 3 잠수함을 보고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 배치 입원함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미래 국가 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는데요. 특히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은 배치 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후속 군수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함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은 배치 1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 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잠수함 기술력에 있어 상당한 국산화를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 해군의 해군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 3 사업에 따라 암무함 등 배치 1 세척의 전력화를 거의 완료했고 리튬이온 전지로 잠항 시간을 늘린 배치 2 세척은 2031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4000T급으로 규모가 커지는 배치 3는 소형 원자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형 원자로가 탑재되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잠항하다가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 해군에겐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뿐 아니라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도 노리고 있습니다. 약 60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 한국은 3000T급 장보고 3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경쟁국인 일본은 수출 경험이 없고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잠수함 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호위함이 뜬금없이 중국 영해를 항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 배후가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가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했다는 사실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보도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는 지난 4일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즈스키는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도 참가한 호위함으로 최근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을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일본 호위함이 자국 영해를 항해한 데 대해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는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변에서는 중국군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다. 의도적 항해였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일본 방위성이 문제의 호위함 함장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센카쿠 열도 외에 규슈 가고시마현 주변 일본 영해에도 해경 선박을 반복해서 투입하며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위대 호위함 사건은 초반에는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거나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뒤늦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중국의 실탄 사격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무력 시위를 위해 실탄 사격 지역으로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둘째, 만일 자위대 호위함이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해도 고작 20분만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력 도발을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위대 호위함 중국 영해 침범 사건은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항행 실수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정부의 반응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작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무력 도발이라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데 일본 정부 역시 중국 측의 항의를 받고 당황한 모양새로 고작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자위대 측의 실수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항행 도중 남의 나라 영해를 실수로 들어가다니. 그것도 중국의 사격훈련 지역으로 제 발로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자위대의 항행 능력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수준을 알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 내에서 기밀 자료를 오랜 시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각종 비위가 발각되면서 200명이 넘는 자위대 인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비리 부정 문제로 218명을 징계했는데 대상자들은 무자격자에게 기밀 자료를 처리한 행위, 수당 부정 수령, 기지 내 식당 부당 이용, 위계를 이용한 괴롭힘 등의 부정을 저지른 대원들이었습니다. 처벌 대상자에는 방위성 사무차관과 육상해상항공자위대와 통합막료 간부 등 자위대 수장급 간부들도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일본이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이외의 서방 파트너들과 협력을 늘려가며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시기에 발생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라는 일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망신이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와 일본 NHK는 이번 사건 연루자 218명 중 고위 공무원 11명은 해고됐고 2명은 강등됐으며 수십 명이 정직됐고 14명의 급여는 삭감됐다고 보도하면서 200명 이상이 일제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매우 이례적으로 대거 징계를 내린 이유는 그만큼 자위대 내 부정과 비리가 잊을만하면 터져 보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NHK는 집권자민당과 방위성이 지난 10일 해상자위대 내에서 수년간 잠수훈련 수당 부정수급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사과를 했지만 자위대를 향한 비판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달리 한국 해군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훈련 림팩 기간에 또 다른 화두는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특히 한국형 유도 무기 비공을 비롯해 한국의 함정무기 체계들이 그 어느 해보다 각국 군 고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1일 헬기를 통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에 방문했고, 천자봉함에 실린 국산 대함 유도무기인 비군과 이를 탑재할 미측 무인 수상정에 대한 실물을 점검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일로 예정된 비공의 해외 비교시험 FCT 최종 실사에 대한 상황 보고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무기 획득을 총괄하는 해참 총장이 직접 지켜보다는 건 그만큼 비공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사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 해참 총장이 천자봉함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격려한 것은 한미 해군의 연합방위태세 증진과 상호운용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공 제조사인 LI지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와 미 현지에서 비공의 해외 비교시험 FCT 실사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이뤄지는 실사를 끝으로 해외 비교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 무기는 미 당국이 믿고 언제든지 구매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공의 최종 실사는 비공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관문격인 셈입니다. 그래서 미 해참 총장의 천자봉함 방문은 사실상 구매를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지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비공은 70mm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으나 미국이 무인 수상정 탑재를 요구해 해양 플랫폼까지 영역을 확대한 무기인데요. 비공의 직경은 맥주 컵보다 크고 머그컵보다 작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공간에 탐색기와 탄두, 유도 조종 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응축해 넣은 형태입니다. 일반 유도 무기는 SAL 세미 액티브 LASOR 방식이라 레이저가 표적을 지속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공은 동체 고정형 비냉각형 LLRIMAGING 인프러 레드 탐색기를 적용해 주야간에 적을 포착해 발사하면 바로 표적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은 비공급의 어떤 미국산 무기에도 탑재되지 않은 기능으로 미국 측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에 더해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언드 퍼겟 방식을 적용해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공의 단가는 수천만 원 정도로 가성비템 셈입니다. 최종 실사 통과와 이후 미 의회의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종 수출이 확정될 경우 비공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완성체 유도 무기 중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비공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물론 우리 해군까지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림팩 기간 최종 해외 비교시험 실사가 결정되자 해군은 천자봉함에 비공을 직접 싣고 출항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 기간 캐나다의 차기 3000T급 잠수함 수주를 위한 물밑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지난 2일 캐나다 왕립 해군 사령관 앵거스 탑시 중장이 한국의 함상 리셉션을 찾았을 때 해군의 1800T급 잠수함인 이범석함에서는 별도의 구두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캐나다가 20년이 넘어 노후화한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지금 한국은 이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군이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또 한 번 전 세계가 이를 주목했습니다.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1일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올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전략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침없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 발언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작전에 전권을 가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즉각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한편 미군은 현재 무인 수상정에 비공을 탑재해 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들이 비공에 대해 질문하자 파파로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공은 천자봉함에 승함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우리는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도입을 하던 수출을 하던 그 무기가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동맹에 이익을 준다면 추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림팩 기간 비공 실사를 진행하고 침몰 훈련을 실시해 퇴역 함정을 타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비공이 미국 진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과 한국 해군에 대해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2022년 림팩 때 한국은 연합기동부대를 지휘했는데 올해는 연합해군 구성군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후년에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을 수도 있다. 해마다 한국은 점점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해군의 위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우리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과 함께하는 첨단 육군으로 최근 한국 육군이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을 출범시키며 밝힌 미래 육군의 청사진입니다. 그동안 육군의 발전 속도는 해공군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띄우고 해군이 이지스함을 만들며 4에서 5세대 군대로 전환하는 것과 비교하면 육군은 여전히 2에서 3세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야외 훈련을 하면 지휘관과 참모들이 천막에 설치한 야전지휘소에서 부대를 통제했고 걸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보병들은 앞서가는 트럭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전차, 포병, 헬기와 일선 보병은 실시간 통신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겠다는 육군의 구상을 반영하는 차세대 부대 체계가 바로 아미타이거 4형입니다. 한마디로 육군이 사용하는 각종 전투 장비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알 수 있듯 미래의 전쟁은 과거의 재래식 전투와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겁니다. 초소형 드론이 날아올라 건물 곳곳에 있는 적을 식별해 내고 소총 사격 드론이 경계병을 제압하고 장애물 개척 전차가 투입될 겁니다. 지뢰와 폭발물 탐지 제거부터 수색 정찰까지 위험한 임무는 로봇과 드론이 대신하게 될 겁니다. 전차가 확보한 요충지에는 안전을 위해 연막 지원이 이뤄지고 차륜형 장갑차로 이동한 워리어 플랫폼 병력이 건물로 진입하여 순식간에 적을 소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각 전투체계와 지휘소, 개인 전투원에게 공유됩니다. 마치 FPS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얼마 전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은 아미타이거 4형 전투 실험 현장을 공개해 우리 지상군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 전투에 임하게 될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먼저 야트막한 건물들의 상공으로 쿼드콥터 형태의 아군 정찰 드론 여러 대가 상공에서 떠올랐습니다. 정찰 드론이 광학 장비로 작전 지역 일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인공지능이 영상 속이 적군들을 즉시 식별해 표시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앞옥상 입구에 5명의 적군들이 은폐엄폐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헥사콥터 모양의 소총 드론이 상공에서 소총 사격을 실시해 식별된 적군들을 제압했고 손바닥 정도 크기의 헬기 모양 초소형 드론이 건물 주변에 접근해 채공하며 열상광학 장비 등으로 건물 내 은폐한 적군들을 정찰 식별해내자 소형 자폭 드론이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적군들을 섬멸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이 개발한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달려가 건물 앞 도로에 놓인 철조망과 자동차 등 장애물들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이후 정찰 드론이 건물 옥상에 남이 있던 적군들을 발견하자 이번엔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차량형 로봇인 다목적 무인 차량이 중기관총으로 제압했습니다.
외부에서 경계를 서던 적군들이 모두 사살되자 아군의 엄호용 연막 지원을 받으며 K808 차륜형 장갑차가 건물로 돌입했고 해당 장갑차에 탑승했던 분대 규모 병력들은 즉시 하차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상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입고 있었고 워리어 플랫폼에 장착된 삼성전자의 스마트 장비 등으로 실시간으로 교전 상황과 작전 정보 등을 전달받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전을 이어가면서 건물 진입 3분여 만에 잔존 적군 소탕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초지능 초연결 전투시대 한국 지상군의 미래입니다. 우리 육군은 이 같은 아미타이거 사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근거리 정찰 드론, 사단 정찰용 UAV, 차륜형 장갑차, 차륜형 지휘소 차량, 초소형 정찰 드론과 유무인 복합 소형 전술차 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미타이거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육군이 먼저 주목한 것은 부대 구조였습니다. 특히 독립적 작전이 가능한 병과들이 모여있는 여단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치를 능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여단을 아미타이거의 플랫폼으로 설정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육군의 아미타이거는 임명중시 사상을 적용시켰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병력의 숫자가 중요했다면 현대전은 최소한의 사상자만 내기 위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병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미타이거에서 보병은 차륜형 장갑차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보병의 전투력은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육군이 지난해 실시한 전투 실험에 따르면 현재 보병대대는 이동속도가 시속 0.5km에 불과했지만 아미타이거 개념이 적용된 대대는 시속 11.9km에 달했습니다. 기존보다 속도가 20배 향상된 셈입니다. 도보 행군보다 더 많은 물자를 지닐 수 있어 작전 기간도 기존 3에서 7일보다 더 늘어납니다. 보병과 지휘 간의 정보 격차도 없앨 전망입니다. 아미타이거 사형이 구현되면 장병들은 소형 단말기로 드론이나 수색부대가 수집한 적군의 위치나 움직임 등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병사 개인의 전투 능력 보강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는 워리어 플랫폼까지 더해지면 기동력과 공격력 등은 기존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동작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결국 위성 기반 통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도청을 당하거나 통신이 두절돼 애를 먹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전장에서 통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아 난청 지역이 적지 않고 따라서 위성 기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24시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업체와 조율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드론봇이 상용화되면 우리 군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드론은 차륜형 장갑차에서 뜨고 내리고 충전을 하며 지속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대급 부대에서는 수직 이착륙 공격 드론을 통해 먼 곳에 있는 적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총 사격 드론은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적군을 공격할 수 있으며 수송 드론은 고립된 아군에 물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차와 헬기까지 무력화시킨 드론의 유용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됐습니다. 지난 1990년대 코소보 사태 때 미군이 정찰용 드론 MQ-1 프레데터를 시범 투입한 것을 계기로 전쟁 지역의 핵심 무기로 쓰이기 시작한 드론은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드론으로 적대 세력의 순회를 잇따라 제거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21세기 전장에서 위상이 더욱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드론의 활약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진격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15세 소년이었습니다. 안드리 포크라사라는 이름의 소년은 키이우의 자기 집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 러시아 탱크 부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이를 우크라이나군에 알려 곡사포로 폭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론 조종사를 급하게 찾았는데 러시아군의 진격로 부근에서 드론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소년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이도 조종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이 러시아군 부대의 이동부터 전쟁 범죄까지 낱낱이 추적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이며 민간인 드론 조종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키이우는 벌써 러시아군에게 함락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정찰용 공격용 등을 포함해 최소 8천여 대의 군사용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찰 폭격 기능을 동시에 가진 MQ-9 리퍼 등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적군 공격에 활용됐습니다. 미군은 최근 중국, 러시아 등의 드론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최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부어 윈룽, 산룽, 리젠 등의 자체 드론 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맹활약을 하면 할수록 각국의 고민은 드론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드론 공격 방어 체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론 방어 체계 기술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입니다. 얼마 전 무인 드론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 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팀은 최근 단일 출력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제품은 벌써 한화에 납품됐고 한화는 향후 폭발물 처리기와 대공용 소형 레이저 무기 개발에 이번 성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가공기는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분야에서 절단과 용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광원 모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2년간 연구한 끝에 출력을 최대 3kW까지 높일 수 있는 레이저 광원 개발에 성공했는데 해외 상용 제품의 출력도 모두 3kW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계 기술과의 격차를 줄인 대단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목표했던 2027년 방산 수출 세계 4강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인데요.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2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까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미 있는 점은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 체계도 2022년에는 단 6개 품목이었다면 작년에는 12개 품목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단연 K구자 주포와 K2 전차입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K구자 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은 이후 나머지 820대에 대한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최근 추가 납품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또 동유럽 슬로바키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드 EH1 등과 함께 K 전차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K방산의 선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이 계속되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무기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에 신속한 납기 능력까지 갖춘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는 없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런 한국 방산의 약진을 두려워한 유럽은 최근 힘을 모아 한국 방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유럽의 견제를 이겨내고 세계 방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다연장 로켓 천무 72대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발효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측이 맺은 계약의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의 최종 양산 계약을 의결했고 CJ 6호기까지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투기 비행 영역 확장을 위한 시험 비행이 한창입니다. 최근 마하 18 최고속도 돌파에 성공했고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유도 발사에도 성공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들 전반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무기들은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견제와 경쟁국들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K9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핀란드 국방의 날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군인들이 K9자주포를 너무도 쉽게 운용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 사진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핀란드 여군들이 K9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조종수, 차장, 포수 모두 여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군들이 자주포를 운용할 수는 없다, 퍼레이드를 위한 퍼포먼스다라는 의견과 K9자주포는 완전 자동 발사 자동장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군들도 운용할 수 있다는 찬사가 섞인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실제 여군들이 K9자주포를 사용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핀란드 여군들은 K9자주포를 아주 쉽게 능수능란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 발사 자동장전 시스템이 이처럼 쉽게 그리고 빨리 자주포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퍼레이드를 위해 연출된 상황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실제로 여군들이 K9의 실사격까지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핀란드군에게 K9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핀란드는 K9 유저클럽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흘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K9 유저클럽을 개최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각국의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검증받는 K9자주포의 운용 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올해로 3회패인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6개국, 즉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밀로그 MILLOG, 콩스버그 콩즈버그, HSW, 바날턴벤 HALTEM 수시소시 등 업계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회원국들이 K9자주포의 운용, 정비, 훈련에 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공유했고 한국방위사업청도 참석해 차세대 K9A와 93 변종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유럽 K9 고객들의 자생력과 주권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센터 설립에도 나서 K9 자주포 유저 클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K9자주포는 2001년부터 튀르키예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이 자그만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K9자주포 대박 신화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K9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의외로 일본의 반응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려고만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본의 무기는 비싸고 성능이 떨어져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할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타가 온 일본인들이 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K9 주포에 대한 일본 기사 내용입니다. 또 팔렸어. 한국산 무기 루마니아 대거 채택 2024년 6월 19일 한국 국방부는 한화항공우주의 K9 155mm 자주포가 루마니아의 새로운 자주포 조달 프로젝트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54문의 자주포 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한국의 K9 외에도 독일 PGH-2000과 터키 T155 등 3가지 모델이 경쟁했지만
최종 선택은 한국의 K구자주포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루마니아가 K구를 선택한 것은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뿐만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K구자주포 53운과 K18생 전차 36대가 포함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9억 2억만 달러 일본 엔화로 약 1,380억 엔으로 추정됩니다. K구자주포는 지금까지 터키,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및 폴란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는 10개국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현지 라이선스 제조를 포함하여 생산되는 총 자주포 수는 거의 2형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동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한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월 폴란드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 예전 같으면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는 내용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웬만해서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조차 세계 시장에서 K구의 위상, 그리고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전자기력으로 마하 7의 속도로 발사하는 꾸미 무기. 할리우드도 이 쿨한 꿈의 무기에 매료돼 2009년 개봉한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에서 미군 구축함에서 발사된 탄체가 피라미드를 기어 올라가던 디셉티콘 로봇을 격파하는 장면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이 미래형 장거리 타격 체계는 궤도의 전기를 통하게 해서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꿈의 무기 레일건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중국 해군공과대학 전자기에너지 국립핵심연구소팀이 레일건을 연속으로 120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연속 사격 중에도 레일건이 사격 정확도를 유지했으며 유사한 연구는 이전에 공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꿈의 무기로 불리는데요. 이걸 중국이 해냈다는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레일건의 포탄은 음속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km로 발사되며 100에서 200km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화약이나 화학에너지가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해 발사체나 미사일이 궤도를 따라 날아가도록 해 일반 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먼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레일건 개발의 핵심은 연속 사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중국 해군공과대학 국립핵심연구소팀은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논문에서 성공의 비결로 10만 개 이상의 구성 요소 지점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통해 정교한 측정과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복잡하고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하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밀리초 약 1000분의 1초로 단축했으며 예를 들어 장비가 약간 달아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반면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포탄을 장전해도 레일건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작 기계장치의 발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공지능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 해군은 레일건에 막대한 자금과 수십 년의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실전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2021년 개발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레일건 발사체의 균열 없이 반복적으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AI를 개발해 먼저 해냈다는 주장인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 고성능 AI를 활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도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만간 미국 빼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레일건으로 전쟁을 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방위장비청도 최근 올해 실시한 레일건 연속 사격 시험 결과를 보고하며 최대 120발 연속 사격에 성공했다며 안정적 단계에 와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레일건의 해상 사격 시험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탄약의 비행 안정성 시험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하면 곧 양산하고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레일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2년 전 미 해군의 다음 해 예산안에는 레일건 개발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 해군이 지난 16년간 무려 5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 해군은 레일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만하겠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없을 뿐 이 프로젝트가 무기한 보류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미 해군 연구청호의 날은 공식적으로 레일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일건은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0분의 1초 동안 필요한 전력이 최대 1000mW로 추정됐습니다. 기동성 있는 플랫폼 중 이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차나 군용기는 일단 크기에서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지상시험은 이미 성공을 거뒀고 구축함의 끝판왕인 주멀트급의 레일건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그야말로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은 탑재된 가스터빈 엔진이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레일건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2018년 2월에 중국의 상륙함 하이양 샤노에 레일건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탑재된 것이 공개되자 놀란 미 하원 예산소위원회는 해군 책임자를 불러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존 리처드슨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의회에 출석해 레일건 개발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이 포함돼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돈은 들어가는데 가시적 성과는 없는 답보 상태였지만 미국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이면에는 중국도 레일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9년 드디어 미 해군은 레일건을 함정에서 시험 발사까지 했지만 결국 전력화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저포나 레일건과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체계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끝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EMALS 방식으로 항공모함 전투기 사출까지 전력으로 해결한 미국이 레일건의 전력 문제는 끝내 풀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중국이 과연 해결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들은 지난 11월 26일자 항공사진입니다. 당시 중국이 푸젠 항공모함의 EMALS 캐터펄트에서 사출 시험을 하였고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들을 보면 푸젠함 좌연측 EMALS 캐터펄트를 사용하여 겨우 더미 웨이트를 사출하는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8일 한국 시각 15시 30분에 공개된 항공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항공모함 푸젠의 함교 아래 구역인 SPOT 6인주기 구역에 J-35 목업이 주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타이프 30V28 푸젠 항공모함 갑판 위에 사출 시험을 위한 더미 웨이트 2개와 J-35 모형 함상 전투기가 주기되어 있는 항공사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투기 사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함마저도 전자식 캐터펄트의 출력이 모자라 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캐터펄트도 성능이 모자라 갑판 길이도 20m 더 늘린다고 하는데 레일건을 장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끝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푸젠함을 거르고 4세대 항공모함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뜬금없이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미국을 자극한 것일까요? 결국 푸제남 전투기 사출 실패의 시선 교란용으로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는, 실제로 중국은 2020년 레일건 소총을 개발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적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후 아무런 추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최첨단 무기인 전자기식 레일건을 소형화한 모델, 이른바 레일건 소총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소형 로봇에 탑재돼 무장 정찰 임무에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일건은 재래식 총과 마찬가지로 탄창에 총알을 장전해서 사용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합한 여러 장과 얇은 철판을 쉽게 관통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코일건이 시연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 덕분에 적진에 침투하는 임무에서 유용하다고 설명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강력해져 현존하는 총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소형 코일건에 대한 뉴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개발했다는 중국의 레일건에 대한 소식도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